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 따라잡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딩과 머신러닝, 딥러닝의 개념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이제 중앙일보 디지털 뉴스국장을 했고 경희대 공공대학원 개건 교수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4차 혁명 트렌드랩 소장을 하고 있는 김일입니다. 짧은 지식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미래에 준비가 됐냐 이제 그런 질문이고요.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5가지 축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융합혁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지능성, 인공지능 등, 초연결성, 초신뢰성, 초생명성, 이 5가지의 축으로서 이제 4차 산업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이제 올라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초지능혁명, 이건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자율차에 대한 건데, 이 5축 중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한국이 제일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은 그 앞서가는 AI 회사들에 대한 공세적 인수, 이게 필요하고요. 근데 중국 기업에 비해서 한국 기업의 M&A가 굉장히 부진하죠. 그리고 또 세계 글로벌 소프트웨어 고수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고수들을 대기업들이 좀 대대적으로 영입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도 너무 부진해서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코딩 얘기부터 해드리면, 오바마는 임기 내내 코딩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오바마는 가는 데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코딩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 조국의 미래를 바꾼다. 컴퓨터 게임을 가지고 놀지만 말고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럼 여러분이 벤처의 CEO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다니면서 결국 이제 미국이 소프트웨어 강국, 1위 강국이 되는 견인차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코딩은 CODING인데 글로벌 21세기의 컴퓨터 언어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명령어고요. 이걸 모르면 이제 21세기 문맹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언어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듯이 C 언어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자바, 파이썬, 전부 물론 저 알파벳으로 된 컴퓨터 언어들이죠. 이 코딩은 우선 이제 마법사입니다.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구현해낼 수가 있죠. 그냥 뭐 앱도 만들고 웹도 만들고 여러 가지 디지털 생산성 도구, 뭐 이메일 같은 거. 그 다음에 세상의 반자동 기계 뒤에는 다 코딩이 숨어 있습니다. 가령 뭐 엘리베이터에서 12층을 누르면 12층에 쓰는 것, 지하철 개찰구에서 신용카드를 대면 개찰구 문이 열리는 것, 이런 등등의 모두 뒤에 코딩이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도 다 코딩이 만든 것이고, 사물 인터넷, 로봇, 가상현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이런 게 다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 그림이 이제 그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코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란도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짜장면 만드는 법을 1, 2, 3, 4로 이 같은 코딩 언어를 활용해서 정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는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사회다. 세상 모든 만물의 뒤에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이런 식으로 1, 2, 3, 4를 만들어서 컴퓨터의 작업을 명령하는 일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이런 때는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코딩 가지고 재밌게 놀게 만드는 그 멋진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벤처 성공이 잇따르고 있는 거죠. 근데 코딩만 해도 이미 엄청난 마법사지만 그 이상의 일을 하려면, 말하자면 인간 명령 이상의 일을 이제 컴퓨터가 하게 하려면 이제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이제 코딩과 인공지능의 경계선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코딩을 예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번도 코딩 화면을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라고 해서 모든 사물 인터넷 하는 분들은 반드시 쓰게 돼 있는 오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오픈 하드웨어죠. 그래서 여기에 통신 기능과 센서 기능을 삽입하면 이제 세상의 모든 물건이 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마술 같은 하드웨어인데요. 지금 이 코딩은 이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5개 그 LED 등을 순차적으로 전멸시키는 명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C 언어 같은 걸 활용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코딩 언어를 만드는 거죠. 얘한테 이 5개의 LED 등을 1, 2, 3, 4, 5순으로 켜고 계속 반복해라 라는 걸 이제 코딩 언어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 코딩을 할 수 있으면, 가령 내가 스포츠 전문가인데 내가 코딩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면 세상에 없던 스포츠 서비스를 만들어서 내가 이제 스포츠계 마크 주커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딩이 중요하다. 그리고 코딩은 또 이공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문사회계 혹은 뭐 예능 쪽에서도 코딩을 배워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할, 학력 불문 초등학교 졸업자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세돌이 졌을 때 모든 세계 언론들이 인간이 패배했다고 너무 슬퍼했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인공지능은 사실은 지난 61년간 인류가 피나는 투자와 실패와 투쟁을 해온 겁니다. R&D를 통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99%가 실패했죠. 그랬다가 이제 근래 와서 이제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어서 이건 61년 인류 투쟁의 승리다.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알파고도 아직 굉장히 모자란 게 많죠. 지 혼자 우선 바둑을 못 두잖아요. 사람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뭐 굉장히 불안정한 존재고 자유의지도 없고. 다만 이제 인공지능이 힘을 갖게 된 건 그동안 이게 인공지능이 실험실 안에만 있었죠. 실험실 안에만 있어서 추상적이었는데 이제는 몸이 생겼죠. 몸이. 그래서 로봇이니 사물 인터넷, 자율차, 드론, 가상현실 이런 몸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이제 인류에게 친숙하게 쓰여질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아까 코딩에 이은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뭐냐는 얘기인데요. 이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큰 박스가 있고요. 그 중에 99%는 실패했지만 한 2005년 전후에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이 이제 크게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말이죠. 머신러닝이라는 미국인들이 좀 그렇게 저는 이름을 잘 붙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름을 잘 붙인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자가학습. 그래서 컴퓨터에게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네가 스스로 배워서 분석해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던 거는 이제 2012년쯤 이 노른자이라고 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이 개발됐죠. 딥러닝 기술이 개발되고 이거는 이제 인간의 뇌를 본떠서 다층 구조 인공신경망으로 작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박수를 받고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딥러닝을 시키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지하고 추론하고 판단까지 사람 두뇌처럼 하게 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이제 코딩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제 코딩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서 명령을 내리지만 이건 명령을 내리지 않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나서 데이터를 줘가지고 네가 스스로 학습해라 해서 똑똑한 결론을 내라 이거죠. 가령 이제 뭐 컴퓨터한테 서울 부산 간 교통량 자료를 주는 거죠. 자료를 줘가지고 네가 분석을 해서 최적의 교통 해법을 제시해봐라. 그런 게 이제 머신러닝이고요. 딥러닝을 이제 인간 뇌처럼 다단계 사고 과정. 그 알파고만 해도 한 120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쳐서 바둑을 둔 거거든요. 인간 뇌를 흉내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있느냐. 여기 밑에 있듯이 이런 사진을 그냥 컴퓨터에게 던져주면 0.01초 안에 정확하게 사진의 뜻을 해석해냅니다. 여기 있듯이
예, a group of people shopping at an outdoor market. There are many vegetables at the fruit stand.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이 순간적으로 못 보는 부분까지 예, 정확하게 잡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엑스레이 판독 이런 데서 이제 의사들이 예, 인공지능을 못 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번에 예, 작년에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 리죠. 알파고 리를 단 3일간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100대 1로 격파한 기가 막힌 일이죠. 100대 1로 격파한 알파고 제로의 인공신경망 모습이고요. 현재 AI는 대부분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말하자면 이제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건데 그건 사실 뭐 거의 아직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고 수십 년 뒤에나 걱정해야 될 일이고 우선은 이제 약한 인공지능이 굉장히 인류에게 유익한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하자면 객관식 문제 풀기다. 수능 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보통 뭐 수십 개에서 수백만 개의 그 객관식 답을 놓고 그 중에서 이제 정답을 골라내는 거죠. 객관식 문제 풀기거나 아니면 이제 분류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팸 메일을 걸러낸다거나, 개나 고양이 사진을 보고 이제 인식한다거나, 무슨 종류의 강아지다 이런 걸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제 통번역이죠. 인공지능 통번역.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몰 사이트 이런 데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쇼핑 사이트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추천, 뉴스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추천 기능.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이지만 뭐 말은 약하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굉장한 마케팅 파워를 만들어내주고 있죠. 그래서 자기 학습 추론을 통해서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죠. 계속 진화하고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주는 아주 인류의 굉장히 인류와 비즈니스에 엄청난 응원군이 등장한 겁니다. 왓슨이 뭐 의료계에서 암 치료에서 뭐 탁월한 실적을 내고 있는 건 뭐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왓슨은 이미 뭐 다양하게 뭐 요리다, 뭐 금융, 뭐 구직 지원, 뭐 다양한 분야에 이미 많은 응용이 되고 있고 이제 국내도 SKT가 왓슨하고 제휴해서 이제 자기네 한국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죠. 근데 이미 중국은 인공지능 범용화, AI is everywhere 시대를 한국보다 훨씬 앞당겨서 실용하고 있고, 이 밑에 그림에 있어 보시듯이 중국 TV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기상 캐스터 샤오빙이라는 애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만 해도 뭐 전혀 생각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야에 따라서는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을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보다 앞선 분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뉴스 회사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은 미국보다 중국 기업이 훨씬 액티브하게 잘 해내고 있죠. 한국 언론사들은 아직 꿈도 못 꾸는 일이고. 한국에서는 역시 네이버가 창업 초부터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살아온 회사이기 때문에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생활환경지능이라는 괜찮은 컨셉을 개발해서 이제 뭐 아미카라는 대화 시스템, 자율주행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동형 로봇을 만들어서 이것도 좀 주목을 크게 받고 있고요. 파파고라는 이제 통번역 앱도 상당히 성능이 좋고, 회일이라고 해서 이제 그 새로운 브라우저,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 이제 새로운 브라우저를 내놔가지고 이것도 앞으로 국제적으로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IT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알파고 제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단 3일 독학으로 알파고를 100대 1로 때려 눕혔는데요.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물론 개발했죠. 이 친구가 이제 CEO고, 이거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특징을 정리해 봤는데, 우선 알파고 제로는 바둑 기보를 전혀 공부하지 않았죠. 이 기존 알파고만 해도 뭐 16만 건 이상 엄청난 기보를 공부했는데, 데이터 입력을 전혀 안 받고 그냥 단순히 바둑의 기본 규칙만 제공받았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컴퓨터한테 맡긴 거예요. 규칙이 이러니까 네가 알아서 혼자 공부해봐라. 그랬더니 지가 이제 막 수억 번의
셀프 바둑을 둔 거죠. 셀프 바둑을 두면서 계속 그 자기 기술을 늘려가지고 그걸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해요. 강화학습. 가령 이제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먹이를 줘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그런 걸 이제 컴퓨터에 도입한 게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 잘하면 자꾸 칭찬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림에 있지만 뭐 그림에 거의 있네요. 어쨌든 인간 지식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 알파고 제로가 대단한 것은 인간이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정말 기발하고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등장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인간 초월한 게 등장한 셈인데 혁신적 AI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AI도 창의성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이놈이 이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거다. 가령 우주나 해양 이런 데는 뭐 별 데이터도 없고 전문가도 별로 없어요. 그런 거를 이제 알파고 제로한테 맡기면 아주 대단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알파고 제로라는 놈이 혼자 공부한 놈이 둔 바둑이 그 기존의 알파고가 둔 바둑보다 훨씬 더 사람의 바둑에 닮은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직관적으로 상대방이 두면 0.4초 이내에 다음 수를 바로 그냥 제시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기존 알파고보다 뇌 구조가 매우 단순해졌고, 또 이제 인공지능 운용 비용도 뭐 수백 분의 1로 줄여버렸죠. 다만 이제 한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장 이제 야, 이거 뭐 인간이 완전히 이제 종속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이제 바둑처럼 명확한 규칙이 있는 경기에 한해서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가지고 아직은 범용 인공지능은 아니다 이거죠. 이게 지금 학습 속도, 알파고 제로의 학습 속도죠. 기본 규칙만 줬는데 3일 만에 이세돌 이긴 알파고를 제압했고 21일 만에 커제 이긴 놈을 또 제압했고 40일 만에 이제 완전히 자기만의 경지에 올라갔죠. 조금 전문적인 얘기로는 이제 기존 알파고는 수를 알아내는 부분과 승률 계산 부분을 따로 구동했는데 얘는 이제 그걸 동시에 했기 때문에 아마 0.4초 만에 판단이 쓰는 것 같습니다. 구글식은 이게 앞으로 무한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데이터가 없는 분야. 사실 한국 기업들은 사실 뭐 데이터가 없어요. 자기 비즈니스에 데이터 가진 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데이터가 없더라도 이놈한테 시키면 여러 가지 BT, 난치병 등등의 BT 쪽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가 있고 신소재 개발, 슈퍼 배터리, 에너지 절감, 미래 전제기기, 교통체계. 가령 뭐 서울 교통체계도 이놈한테 아무런 교통량 데이터를 줄 필요가 없어요. 네가 한번 서울 교통체계 혁신 방안을 만들어 와라. 하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죠. 제레미 하워드. 이런 친구들을 사실은 한국 대기업들이 스카우트 해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20억 줘도 안 아깝잖아요. 30억 줘도 저는 안 아깝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스카우트 해와야지. 그래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 제레미 하워드가 실험을 했는데, 5, 6명이 7년 걸릴 일을 인공지능은 1명이 15분에. 그러니까 뭐 생산성이라는 게 기존 방식하고는 뭐 비교 불능이죠. 비교 불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덕에 그 농수축산업의 생산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가지고 지금 수없이 굶주리고 있는 70억 인류 중에 상당수가 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정도로 굶주리고 있는 인류의 의식주 문제를 이제 4차 산업혁명에 해결해 줄 거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비해서 이제 교육 시스템 이런 걸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그 이세돌 때 한국 국민이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세계에서 제일 놀랐죠. 근데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한국이 뭐 인공지능으로 대단한 걸 뭐 세계에 제시한 게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야, 이거 내가 뭐 코딩도 모르는데 뭐 무슨 인공지능이야. 이거 어렵다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쉬워졌죠. 대학생들도 뭐 조금만 배우면 자기 리포트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보고서를 쓸 수 있고, 기능에 따라서는 이제 코딩을 몰라도 인공지능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수준.
특히 이제 특히 이제 인공지능은 지금 각 IT 기업들이 전부 오픈 플랫폼을 다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죠. 자기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 공짜로 누구나 들어와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물론 제일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한테 박수받고 칭찬받고 있는 건 구글의 텐서플로우죠. 그러니까 이미 구글이 인공지능 세상도 이미 장악한 겁니다. 장악한 거고. 그래서 이 구글 텐서플로우에 가면 여기 있듯이 6센트만 내면 인공지능을 100번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웬만한 프로젝트 하나를 그냥 6센트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졌다는 예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코딩을 몰라도 그냥 동네에 있는 뭐 통닭집, 김밥집도 고객과의 소통해서 주문을 받는 챗봇을 만들 수가 있는 세상이 이미 왔어요. 플루언티라는 사이트가 생겼죠. 지금 지금까지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서 SNS 마케팅 다음에 앱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이 주목을 받다가 이제는 이제 이 챗봇 마케팅이 가장 핫 트렌드거든요. 왜냐하면 앱만 해도 우리 회사 앱을 고객이 깔게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 또 깔았어도 우리 회사 앱을 또 일부러 찾아서 눌러서 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앱 마케팅이 좀 한계에 왔기 때문에 그 챗봇 마케팅의 장점은 그냥 내가 통닭집 하는데 우리 가게에 챗봇을 만들어가지고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기만 하면 돼요. 올리기만 하면 그냥 고객이 자기 뭐 카카오톡 쓰고 페이스북 쓰다가 통닭 먹을까? 하면 거기서 이제 우리 동네 통닭집 하면 내 가게 채팅 로봇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럼 거기서 그냥 말 한마디 할 필요 없잖아요. 내 몇 번지인데 통닭 2마리 배달해줘. 그럼 결제 안 해서 자동으로 쫙 끝나고, 그런 세상이 왔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제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모르지 아직. 모르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고, 글로벌적으로는 봇 리스트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천 가지 업종, 어느 업종이든 여기만 가면, 코딩을 몰라도, 챗봇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인들은 이제 자기 회사 직원들한테 이런 거 가서 뭐 하나 좀 만들어 와. 이런 걸 자꾸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거죠. 활용 불안 이론처럼 여기 있듯이 뭐 거의 모든, 인류의 모든 생활에, 활용이 될 수 있고, 이제 특히 이제 개인 비서가 현재 각광받고 있죠. 핸드폰에서의 개인 비서 서비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벤처는 X 플러스 인공지능이다. 내가 하고 싶은 데다가 반드시 인공지능을 붙여야 비즈니스의 경쟁력이 확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소기업들은 야,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가령 뭐 작년에 어떤 우상이 나왔냐면, 두고 가면, 내가 그 우산에서 30m만 벗어나면 나한테 핸드폰으로 경고를 보내주는 우산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바로 그런 거죠. 이건 조그만 우산 만드는 회사도 미니 인공지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이제 가령 그런 우산이면 값이 50% 비싸서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챗봇이나 앱 같은 걸로 비즈니스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내 비즈니스에서 빅데이터가 자동 생성되죠. 한국 기업의 가장 큰 취약점, 없는 빅데이터가 앱이나 이제 챗봇 마케팅을 하면 자동 생성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술로 인공지능 1등 하기는 이미 어려워졌고, 다만, 코리아, 서울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건 뭐 AI is everywhere 국가다 이거죠. 뭐 떡볶이집에 가도 AI가 있고, 커피집에 가도 AI가 있고, 그런 국가로 좀 확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젊은이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공지능 자율차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IoT 전문가 이런 쪽으로 키워야 되는 시대가 왔고요. 리걸 테크라고 있습니다. 리걸 테크. 아까 변호사분도 계셨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이죠. 법이어가지고, 미국에 이미 리걸 테크 기업이 1,100개 이상 활동하고 있고, 뭐 이런 등등. 한국도 희망이 있어요. 의외로 아이리스라는 서비스를 만든 인텔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세계 법률 인공지능대회에 가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많이 뒤져 있지만 또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게 다행이죠. 제가 로펌 가서 강의할 때 이거 꼭 소개해드리면 바로 사서 쓰겠다고 막 그러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인공지능 사업을 이제 쉽게 접근하자 이거죠. 이게 하나의 사례인데 그냥 뭐 젊은 여성 변호사인데 코딩을 배웠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코딩을 배워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지급명령 신청서, 돈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 신청서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하면 39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이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가지고 3만 9천 원에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꽤 찾아오죠. 이 친구의 앱에 찾아와서 이것도 만들고 이제 여기 오면 또 뭐가 있냐. 변호사들하고 이제 아주 값싸게 상담을 할 수 있죠.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그만 아이템부터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자라는 얘기고요. 자율자동차가 바로 이제 인공지능의 최종 격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승리하느냐는 이제 긴 한 20년간의 싸움이 시작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한국 기업들이 지금 갑갑한 게 대기업들 사내 유보금은 많다는데 글로벌 M&A하고 이제 고수 영입을 안 하고 있어요. 중국하고 비교한 건데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한국 기업들은 뭐 바닥을 기고 거의 안 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 삼성 정도 좀 하다가 이제 총수 구속되면서 삼성도 요즘 좀 한 1년간 올스톱이죠. 큰일 난 거예요, 사실. 아까 그 구글 딥마인드 같은 건 한국 기업이 사와야죠. 삼성이 살 재력이 있잖아요. 삼성, LG 얼마나 재력이 있으니까 딥마인드 같은 걸 사와야죠, 해외 가서. 어떤 기술력이 없으면 남의 머리를 빌려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엔진은 아까 말씀드린 이 코딩 실력이고요. 이런 IT 리더들이 하나같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코딩에 미쳐 사는 애들이야. 너무 성취감이 있거든. 코딩을 알면 뭐 내가 하고 싶은 게임도 만들 수 있지, 어떤 프로젝트 하는 솔루션도 만들 수 있지, 뭐 너무 재미있으니까 거기에 미친 친구들이 결국은 다 지금 글로벌 IT 리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초중고생들한테 이걸 세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오바마나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전도사죠. 코딩 전도사고.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신문에 매달 칼럼을 쓰는데, 디지털 칼럼을 쓰는데, 이재용 부회장 전상서를 썼어요. 지금 수감되시기 전이지. 이 부회장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있다. 뭐냐? 당신이 스스로 코딩을 배우는 거다. 그럼 삼성그룹 전 임직원이 매달릴 거고,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코딩에 미치고 매달리지 않겠냐. 저는 이거 반드시 실행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사람들이 미치죠, 코딩에. 야, 이재용 부회장이 뭐 이거 해야 돈 번대. 이렇게 되겠죠. 박찬모라고 평양과기대에서 이제 재능기부로 명예총장하고 계신 분이 이제 북한 IT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다니다 북한 소프트웨어 실력 보고 깜짝 놀랐다. 글로벌 탑. 집중적인 ICT 교육. 과거 북한이 하드웨어 시대에는 남한에 100대 1로 참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 30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칼을 갈았다고 봐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시대가 오면 우리가 한번 뒤집는다. 그리고 이제 특히 걔네들은 이제 민생은 제끼고 국방과학만 하잖아요. 30년간 국방과학만 했으니까 오늘날 이제 핵이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국방과학의 필수가 바로 코딩 실력과 수학 실력이거든. 그러니까 수학을 한국의 초중고에서 한국의 2배 가르쳐, 2배. 수학 귀신들이야,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뭐 코딩도 굉장히 쉽게 적응을 하죠. 그래서 현재 뭐 해킹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해킹 세계 최강국이고, 핵 미사일도 사실은 뭐 그런 바탕 위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북한이 엉터리 국가 같지만 리더 중에 일부, 특히 이쪽 디지털 쪽 리더들은 굉장한 해안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좋고 또 정책 집행력도 가진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한국은 하드웨어와 반도체 메모리에 역점을 뒀지만 거기서 물론 큰 재미를 봤죠. 그렇지만 북한은 진작부터 응용 소프트웨어와 운용 체계, 핸드폰의 iOS 같은 운용 체계죠.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기막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응용 소프트웨어와 운용 체계가 대한민국의 최대 취약점이거든. 핸드폰 강국이라면서 9년이 됐는데
10년이 됐는데 이 핸드폰 운영 체계를 못 만들고 있잖아요. 양대 전자회사. 멍청한 거죠, 정말. 정말 멍청한 거예요. 해외 고수들을 스카우트 해와서라도 진작 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한국인 핸드폰에 안드로이드 깔아놓고 거기에서만 눈에 안 보이지만 1년에 2조 원 벌어가는 게 바로 한국 전자회사가 이 운영 체계를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신문에 한번 칼럼을 썼었는데 DMZ를 디지털 모빌라이제이션 존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거기 DMZ 동에서 서에 남한 중소기업 수만 개가 올라가서 텐트 치는 거죠. 텐트 치고 북한 소프트웨어 인력. 북한은 그냥 길거리에 아무나 손잡아도 대충 소프트웨어를 다 만드니까 북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고용해서 한번 DMZ를 멋진 평화와 4차 산업혁명의 출발지로 개조할 수 있다면 정말 너무 멋있겠죠. 전쟁 걱정도 물론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어떤 남한의 하드웨어와 글로벌 마케팅 실력, 거기에 북한의 소프트웨어를 합치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위정자들이 알아야 되겠고요. 서로 이익이 나면 대포 쏠 이유가 없잖아요. 서로 이익이 나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한테는 소프트웨어 퍼스트 국가로 좀 제발 대역전시키는 발상을 해라. 근데 아직도 조금 개념이 약한 것 같아요. 이런 많은 국민의 코딩 인력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기존 교사들이 반대하죠. 초중고에 넣으면 지네들 수업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교사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아직 좀 문재인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해서 조금 더 경제단체들이 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제단체들이 이런 걸 푸시해야지. 이런 걸 아젠다 세팅해가지고 청와대에 강하게 압박을 해야지. 소프트웨어 퍼스트 국가로 하자. 과거 이제 하드웨어 DNA로만 충만해 있는 게 지금 뭐 엄청난 족쇄가, 대한민국의 족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그 에스토니아가 이게 한국이 제2의 에스토니아만 되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 블록체인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 뭐 코딩 이런 부분에서 이게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에서 독립할 때 자원이 산에 나무하고 사람밖에 없었어요. 인구도 130만 몇 분이고. 그러니까 하도 갑갑하니까 이제 그 대통령은 좀 해안이 있었어요. 본인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아닌데 소프트웨어 위대한 위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마침 대통령이어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코딩 쫙 가르치면서 불과 뭐 한 6, 7년 만에 세계에서 이 GDP 성장 곡선이 가장 가파른 나라. 이렇게 올라가, GDP가. 그리고 창업률 유럽 1위.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죠. 훨씬 잘하고 있죠, 한국보다. 그래서 저는 몇 군데 가는가 그런 얘기 했어요. 좀 우리 한번 같이 국민운동을 하자. 국민들이 출장비를 먹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에스토니아 출장시키자. 직접 가서 보고 와라 이거지. 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